오늘은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요새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통화혁명이라는 책인데 아마 한 4월 달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와, 반갑기네요. 근데 암호화폐라는 건 이게 사실은 자기 확신이 서야 그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대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네. 그리고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이나 이런 거를 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 썼어요. 그 중에서 특히 왜 비트코인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됐는지 과정을 좀 상세히 추적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통화혁명인데요. 예.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그 통화의 뭐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화의 시점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암호화폐가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물물 교환에서 어, 발전된 게 이제 실물 화폐. 네. 예전에는 뭐 조개나 뭐 동전이나 이런 걸 쓰다가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본이 제도가 깨지면서 신용화폐가 나왔는데 신용화폐가 나오다 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이 무제한 통화를 발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그때 어느 날 호련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와. 유대인 암학자들이 30년 전서부터 쭉 준비해오고 기술 개발해 왔던 것의 결정체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국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시도했고 실패했을 적에는 그걸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고 얘기들을 했고 그 과정을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특히 뭐 비트코인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투기 수단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많이 그 봤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물물 교환의 그 선사 시대부터 이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와, 이거 통화혁명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반감기 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반감기 때 나와야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요. 예, 예. 가격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을 기대했는데 네, 네. 한 그렇죠. 20%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또 며칠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예. 10% 정도는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예, 처음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 GBTC라고 신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ETF로 바꾸겠다라고 신청한 게 계기가 돼서 이번에 ETF 승인이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탁에서 한 2년씩 묶여 있었던 돈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욕구에 의해서 많이 풀려나왔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그 GBTC의 총량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열흘 사이에 50억 달러 이상이 거기서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앞으로도 50억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좀 가라앉았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거기서 출하하는 물량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9개 기관에서 사들이는 물량이 그거보다 많아지면서 한 3일 전서부터 이게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1일간 거래액을 보면 순매입 물량이 한 58억 달러 되고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5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그 차액이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 매입 물량이 많았어요. 이제 그 통에 이제 상승 반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반전을 하면서 4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 4만 3천 달러가 중요한 저항선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근거하면은 1분기에 5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그 마커스 틸러라는 분이
전망을 했어요. 마커스 틸러라는 사람은 10X 리서치의 설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3분기, 1분기라고 하면 3월이네요. 그렇죠. 와, 그때까지 5만 달러. 예. 야, 상당하네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이러다가 진짜 8천만 원 넘고 전고점 넘고 1억도 그렇죠. 그렇죠. 야, 예. 갈 수도 지금 많은 있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 ETF 승인이 주는 뭔가 시사점, 예, 예. 중요한 포인트,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마 훗날 그 암호화폐 역사에서 보면 요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아마 큰 획을 긋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양성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는 전통 상품의 하나로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는 게 물론 이전에 선물 ETF가 있습니다만 선물이라는 건 사실은 현물이 있고 나서 나중에 해칭 수단으로 놔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선물이 먼저 나와서 그간은 현물 시장을 막 흔들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정상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에 이번 승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현물 ETF가 나오면서 선물 ETF에서 많은 자금들이 현물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수수료도 있지만 롤오버 비용이 그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훨씬 싼 현물 ETF로 자금을 옮기면서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현물 시장이 커지고 이제는 선물 시장이 작아지면 과거처럼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그 외도덕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발을 들인 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토큰 증권하고 자산 토큰화 사업이에요. 그게 앞으로 워낙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전초전으로 토대를 닦기 위해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디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으로 그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융합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번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토큰 증권이나 그 자산 토큰화 사업은 차세넷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이제는 온체인 거래로 이 운용 자산들이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일로에서 일반인들한테 접근성, 대중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에서 이제 실명 확인을 통해서 특정 은행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와서도 또 실명 확인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암호화폐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인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 투자로의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4천만 명 되는데 이제는 주식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그 숫자 자체가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돼요. 그러면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는 소리를 점점 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네.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게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전통시장의 한 분야를 차지하면 이게 덩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많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자금에 이 비트코인을 같이 의무적으로 이제 담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관이건 연기금이건 펀드건 특히 패시브 펀드 같은 데는 그걸 비중에 맞게 나눠서 담아야 되는 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네. 게다가 미국의 승인을 시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캐나다, 유럽 등 이런 쪽으로 암호화폐 ETF 출시들이 이제 막 퍼져나갈 겁니다. 어제 보니까 홍콩에서 현물 ETF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빠르면 뭐 2월 달 내로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더 유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물론 지금 가격이 약간 회복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고점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불안 요소가 많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은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우선 이것도 이제 그 자산이니까 자산의 성격이 직진으로 우상향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이러한 형태를 겪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하는 거죠. 아까 그 비트코인 ETF를 역사적 사건이라 후대가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와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한 5단계로 나눴을 때 뭐 한 3, 4단계 아니면 1, 2단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겠죠. 1단계는 아니지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단계 정도에 들어와 있는데 우선 요번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물 금융기관이 참여했다는 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전통 금융권에 들어가는 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운용자산이 한 10조 정도 돼요. 근데 이 10조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사실은 연준의 자산 총액이 지금 8조가 채 안 될 거예요. 즉 연준의 본원 통화 발행액, 즉 달러 발행액이 지금 8조가 채 안 되는데 연준보다도 많은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만만치 않아요. 피델리티도 한 4조 지금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자산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 우리가 상업은행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게 JP모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JP모건의 예금 총액이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피델리티도 JP모건보다는 훨씬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거고 물론 자산 운용하고 상업은행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은 그 정도 큰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양 자체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인가 거래량이 비트코인이 한 12억 달러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날 그 전에 미국에서 출시된 ETF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 500개의 총 거래액이 한 4억 5천만 달러뿐이 안 됐어요. 그거보다도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큰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3배는 더 큰 거예요. 500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비트코인 하나의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더 큰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 정도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박 거래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 보니까 이렇게 피델리티랑 블랙록은 이렇게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뱅가드도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근데 뱅가드는 조금 이렇게 유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뱅가드는 네. 자기네들은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큰 실수로 보이는데 지금 피델리티 같은 데는 뱅가드보다 훨씬 처지는 3위거든요. 그런데 피델리티가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마케팅을 하느냐 하면 블랙록이 압도적인 1위를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피델리티하고 블랙록은 거래량이 엇비슷할 정도로 피델리티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11일간의 거래량을 보면 블랙록이 한 21억 달러 정도를 했고 피델리티가 한 19억 5천억 달러를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쪽이 전체 물량이 한 37%하고 이쪽이 한 33%를 해서 이 두 업체가 전체 BTF, ETF 시장의 70%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방하면서 이 등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뱅가드의 위치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2위가 역전되는 거네요. 예. 야, 그렇구나. 이게 또 엄청난 그 자산운용사에게는 기로에 선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비해서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 것 같은데요. 그 전기차도 1년에 30%씩 커서 엄청 주목받고 이랬는데 엄청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이런 그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와. 지금 업계에서도 이게 오히려 가속화돼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22년에 한 3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지난해 34% 정도 증가를 해서 지금 세계 전역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한 5억 8천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과거 2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측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한 64%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비트파이넥스라는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64%요? 그래서 한 9억 5천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제 계속되면서 생각보다는 많은 인구가 그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 ETF 시장 자체가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과거에는 펀드가 시장의 주류였었어요. 펀드하면 뮤추얼 펀드도 있고 뭐 헤지 펀드도 있고 공모 펀드도 있고 사모 펀드도 있었는데 ETF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그 룰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펀드나 이런 것들은 가입하고 뭐 탈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ETF는 마치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면서도 수수료가 엄청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이 펀드를 빠져나오면서 ETF에 가입함으로써 ETF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게 증가를 하는데 지난해만 해도 ETF 시장 규모가 2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유익 규모도 있지만 그보다는 ETF 자산 시장의 그 수익으로 인해서 점점 이 수익이 벌어나기 때문에 연간 27%라고 하면 이제 대단한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순유입액을 보면 순유입액 자체는 지난해 한 8,700억 정도 돼서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었는데 이게 21년 불장 때 한 1조 2천억 정도의 순유입이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지만
이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규모는 작년에 27%나 커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에 투자 전략 중에서 달러가 약세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망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초 자산을 좀 다양화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채권, 주식 위주로 담았지만은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일종의 달러에 대한 해칭으로 조금씩 더 많이 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뮤추얼 펀드가 ETF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 시장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기초 자산을 토대로 하는 ETF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성장세가 아까 67%라고 하셨나요? 64%? 64%. 암호화폐 그렇게 보유자. 전망하고 있던데, 야,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 증가 속도가 올해는 한 67%. 64%. 64%.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큰 호재가 한번 지나갔고요. 네. 앞으로 또 이제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또 미칠 요소로 예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 사실 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서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은 채권이건 주식이건 그 안전자산, 위험자산 가릴 거 없이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런 나스닥이나 이 주식시장하고 이 동행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는 요소 하나하고 또 금리 인하 전에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적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쪽에 더 빠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전망할 능력은 없고요. 우선 다른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영국의 스탠더드 차타드라는 은행은 올해 말 이내로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2억 6천. 예.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관리사인 매트릭 스포츠는 아주 가격을 콕 찍었는데 올해 4월달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63,140달러를 달성한 뒤에 연말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6만 3천이 약간 그 정고점 같은데요, 느낌상. 아 그러네. 네, 8,100만 원. 그 정도. 그걸 넘어선다고 하는 거네요. 이 자산관리회사는 4월달에 정고점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91%가 3년 내 가상자산에 투자할 거를 시사를 했다 그럽니다. 와. 피델리티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 중에서 91%가 3년 내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글로벌 운용자산의 0.5%를 비트코인에 활당할 경우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는 13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피델리티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아크의 그 캐시우드는 2030년에 비트코인 가치가 10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13억. 진짜 이거 가능한 거긴 한 건가요? 막 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멀어질수록 이런 수치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잘못하면은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기꾼 소리 딱 듣기 쉬운데 그런데 여태까지의 지나온 사례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할 때마다 뭐 한
400%씩 상승을 했으니까 이건 기하급수적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하겠지만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가능하기도 합니다. 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주요 계산 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사실 들여다보니까 계산 방법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반감기와 관련된 가격 예측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톡 투 플로우라고 그래서 하여튼 스톡과 움직이는 그 유동성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산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건데 예측 모델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건 1년 뒤에서부터 1년 반까지 이거를 올해 그 반감기에 대입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중순에 대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근거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이게 1년 내지 1년 반 후에 이제 이 정도로 오른다는 거고 반감기가 시작되고 5개월 단기 사이즈로 보면 2012년 첫 번째 반감기였을 때는 이 5개월 사이에 12.2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127달러로 오르면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와. 비트코인이. 그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에는 640달러였던 게 5달 후에 758달러가 되면서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8.6%고 세 번째 반감기였던 2020년 때 첫 5개월은 8,600달러였던 게 1만 943달러가 돼서 이때는 한 27.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5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반감기 끝나고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반감기가 시작되고 바로 팍 오르는 게 아니라 예. 한 5개월, 6개월 후부터 1년 후부터 1년서부터 1년 반 사이 그 사이에 좀 많이들 올랐어요.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적에 이러한 정량적 분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겠느냐라는 이런 분석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화폐가 재구시를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달러가 너무 탐욕을 부려서 과도하게 발행 물량을 늘린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보는통화 발행액이 자그마치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4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돈을 찍어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때 정작 놀란 건 중국이나 러시아가 놀라가지고 위안화라 루브라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저거를 하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교역할 때 달러를 쓰지 않고 최위안화나 루브라를 씀으로써 오히려 이제 달러의 역설이 시작돼 가지고 달러가 부메랑을 맞으면서 점점 입지가 지금 축소해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쟁이 터지면 이제는 법정 통화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돈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 지금보다 기존의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딱 계량하기 힘든 거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더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말씀해주신 방법이 한 7가지가 더 있네요. 예,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보통 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인 분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뭐 과거의 가격,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 거시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량 경제 모델을 활용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뉴스나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장의 감적 분석이라는 이런 기법도 있고 하여튼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는 이게 가격 예측 모델이 많더라고요. 네. 예, 스톡 플로우가 최근 반감기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총량을 연간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으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과 이 스톡 투 플로우의 비율을 비교해서 이거를 어떻게 뭐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스톡과 플로우를 비교를 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트 모델이 한계도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모델이 인기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를 너무 단순화해서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치의 유일한 동력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전제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델 이외에 시장에 뭐 여러 외부 요인이나 어떤 규제가 변한다거나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런 다른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를 배제하고 수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풀어내려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뭐 이제 반감기 그 가격이 많이 오를 때가 1년에서 1년 반이니까 그 사이에 뭐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매도하고 분할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괜찮다고 보세요. 매도 전략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장기 투자냐 중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에서 갈릴 수 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게 바라는 거는 이제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분할 매수해서 묻어둬라. 네. 그 다음에 이게 중장기 쪽으로 갈 적에는 그렇게 길게는 가져갈 수 없고 길어야 한 1, 2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그간 보도는 이더리움 쪽의 상승률이 더 클 것 같으니까 뭐 그 비중을 조절한다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올해는 그 엔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나 미국 암호화폐 투자를 할 적에도 엔화의 상승분까지 같이 겸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일본 시장에 상장된 미국 국채를 투자함으로써 엔화 투자와 미국 국채를 같이 겸한다거나 암호화폐도 일본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엔화로 암호화폐를 사둠으로써 올해 엔화의 전망을 15% 내지 30%까지 절상될 거라고 보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엔화 투자도 겸하겠다고 해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제 엔화로 암호화폐나 국채 사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정도 바라보면서 이제 중기 투자가 되는 거고 이제 단기 투자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그보다 변동성이 크고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올해 레이어 2 코인이나 그다음에 테마 주들이 있듯이 테마별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게임파이가 뜬다거나 뭐 인공지능이 뜬다거나 RWA 자산 토큰화 쪽이 뜬다거나 해서 일종의 1, 2등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단타를 하면서 밑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이제 깔아두고 이제 그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가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기술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